지금부터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 시작을 기념하면서 제1코스 한국의 사상가를 국회에서 만나다 과정의 입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놀러 다닐 시간에 이렇게 우리 국회에 오셔서 인문학 강좌를 듣는 것 보니까 제가 절로 존경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이 정의화인데요. 제가 영일정씨입니다. 제가 영일정씨 대종회 회장을 했고요. 보은 정몽주 할아버지가 선생께서 저에게는 20대 할아버지가 됩니다. 영일정씨 11대고 제가 30대가 됩니다. 제가 13살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54년 전인가요? 제가 67이니까 54년 전에 용인에 가면 보은 정몽주 선생의 산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한 번 들어가면 버스가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가면 내리면 이제 자야 되는 거예요. 한겨울에 추웠는데 아버지 손을 잡고 그 산소에 가서 참배하고, 그리고 그 종갓집을 찾아가서 종갓댁에서 잤어요. 그 다음날 차 올 때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제가 만난 영정이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영정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살도 빠지고 이랬습니다만, 어릴 때 그때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참 할아버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가면 쓰지 않습니까? 출석 카드, 카드 거 쓰는데 거기 보면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제게는 칸이 2개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쓰고 함자 쓰고 그 다음에 보은 정몽주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충효, 인의, 예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장 한국 국민 정신의 아주 기본, 이런 것을 제가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시들어가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소멸하는 그런 운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젊은 여성분들 계시는데 결혼을 우리 남성도 그렇고 결혼 좀 늦게 하려고 그러죠. 애기도 하나만 놓으려고 그러죠. 애기도 안 놓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주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잖아요. 출산율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소멸 국가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800년 지나면 대한민국 DNA를 가진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굉장히 물질주의에 젖어가지고 그냥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부부 잘 살면 되고 내가 속한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아주 이기적 생각, 물질 중심 생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뇌신경외과 의사 출신이에요. 우리 뇌신경외과 질병 중에 보면 중풍기라는 게 있습니다. 중풍기. 중풍기가 온 사람이 그때부터 제대로 몸을 가꾸고 습생을 조심하지 않고 치료를 안 하면 1년 내로 50% 이상에서 완전한 중풍이 와요. 여러분 중풍 아시죠? 이렇게 되거나 사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중풍기라는 게 중풍이 올 수 있다는 시그널인데 저는 세월호 참사를 대한민국 한국 코도 이대로 가면 침몰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제가 본 겁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시그널을 보고도 의장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문학 강좌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한국학연구소에 오셨어요. 대화를 나누고 제가 직접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이 엄청난 이 그 자원을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다 좀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자. 따라오고 안 오고는 각자의 책임이죠. 그러나 호숫가까지 모시고 갈 수는 있잖아요. 소나 말을 다리고 갈 수는 있잖아요. 마시는 것은 자유지지만. 그래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우리 사무총장 오셨는데 걱정 많이 했어요. 야, 이거 토요일 오후에 오겠나? 에라 모르겠다. 한번 저지르고 보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국회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 국회라 그러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마 제가 손들어 가면 여러분 다 손들지 싶은데 그래서 손들어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국회가 그런 곳이 아니다. 국회야말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국회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 주말에 국회를 개방해서 우리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와서 놀고 잔디밭에서 뒹굴고 그러면 우리도 좀 뭔가 이벤트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인문학 강좌도 벌어지고 또 이 시간 지나면 젊은 학생들 토론대회도 붙이고 웅변대회도 하고 무언가 하여튼 재미있게 만들고 여기 저 헌정기념관 여기 보면 지하에 1층에 또 전시실도 있습니다. 3층에 식당도 있고요. 또 저쪽에 가면 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지금은 별로 음식이 맛이 없던데 뭐 맛있는 것도 팔게 우리가 할 겁니다. 아무튼 국회가 주말에는 국민들의 놀이터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인문학 기왕 왕김에 기웃하더라도 한번 안 들어와서 보겠느냐 이랬는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240여 분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들 물질주의에 젖어가고 이것을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세상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세상을 이타적인 세상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혼자 잘 살기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그 마스터 키가 하나 딱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저는 한국 정신의 부활로 보고요. 이 보은 선생께서 오늘 들으면 나오겠지만 보은 선생께서는 한국 이학의 성리학의 시주라고 그럽니다. 성리학은 주자학을 공부해서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주자학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메모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게 지금 국회 방송에서 전국에 방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방송하고 저희들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교육방송에도 저희들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해서 여하튼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못난 국회의장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 큰 절 올려야 되는데요. 그냥 서서 제가 허리만 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강좌를 하게 된 것은 의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두 개의 중요한 지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열린 국회라고 하는 지표고요. 다른 하나는 국회가 인성의 광장이 되도록 하자 하는 지표입니다. 열린 국회는 지금 이 인문학 강좌를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 국민들과 국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이 국회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 임기를 마칠 때쯤 되면 국회의 그 주말은 우리 국민들이 너도나도 즐겁게 또 의미 있게 찾는 공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의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인성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 가치관에 너무 경도돼서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문학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강좌를 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는,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이 한국학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DNA는 정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돈독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정신적 좌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성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자양분이 돼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이 행복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렇게 꽉 이 자리를 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좋은 강의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과정을 개설하는 데 함께 수고하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참석하신 인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축사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 교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정구복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도학의 창시자 포은종몽주 선생에 대해서 우리 이 한국학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특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강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만이 아니라 심적인 이 감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약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40여 년간 우리나라 역사학의 발달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로부터 조선시대 말까지의 이 사학사를 연구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전공은 고대로부터 이 조선시대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우선 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사실 그대로 밝히는 학문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대의 문제 상황을 시간이라고 하는 이 종적 시간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보는 대상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간다 해서 역사 창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역사 창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물음, 과거에서 인간들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물음으로서의 대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학은 지배층 중심의 역사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삼국사기나 혹은 고려사나 조선왕조 실록이 모두 왕과 대신들만이 이 역사를 만들어간 걸로 돼 있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과거 것을 지금에 유추해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총체가 바로 역사다.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체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 퇴임한 후에 이러한 역사를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올사모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해서 매일 아침 한 번씩 대문을 드나들고, 또 일반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하는 질문, 이런 것도 성실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강의에 대해서 이어주고 싶은 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질문 사항을 쪽지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것은 답해드리고,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답을 못 해드리는 것은 제가 카페를 통해서 이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학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 이 배울 학자죠.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그러죠. 차가 다니는 것을 차도라고 합니다. 또 배가 다니는 것을 항로라고 하고, 비행기가 이 비행기나 이 배가 다니는 것을 항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 자연의 이치를 도라고 했습니다. 과거 동양에서는 이 자연이라는 것을 천지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지인이라는 것은, 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만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 시간, 기후, 이런 것을 모두 천의 기능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여름이 오고, 여름 뒤에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그 질서라든지 또는 하늘은 이런 그 이 음과 양으로 해서 만물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천도라고 할 수 있고, 질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자기 그 몸 위에 얹어놓고서 키우는 그런 일을 했다 해서 질이라고 했고, 인도라는 말은 사람의 이 인간이 그 살아가는 길이 그 가장 올바른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 자연의 이치와 길을 인간이 살아가는 길과 이치와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이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발달해 왔습니다. 이것이 노자의 이 도덕경에서 나옵니다. 도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쓴 최초의 그 학자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사람이 어진 일을 해야 된다. 어진 일은 착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 또는 의로운 일, 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이 의, 또는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 예절을 강조하고, 또 공자는 특히 인간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강조했는데, 이 유학을 유도라고 합니다. 또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말한 거에는 불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불교의 길을 불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도만이 아니라 지금은 기독교의 신앙과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역사가 가는 길이라고는 사도도 있다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역사에는 역사가 가는 방향이라든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라든지 또는 이런 서양의 역사 철학이라고 해도 괜찮지만은 이런 역사 철학과 좀 다른 개념을 사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 만드는 학문이고, 그다음에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자는 실은 예기편에 있는 대학과 중용을, 그건 하나의 편명입니다. 그 편을 별도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학, 중용, 그리고 공자가 쓴 논어와 맹자, 이 네 책 사서를 중시했고, 또 원래 유가의 경전에는 6가지 경선이 있지만은 이 악경은 나중에 현재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서 오경의 주석을 불교의 채용론을 통해 가지고 아주 철학적으로 낸 것이 주자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채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 이게 채라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불교에서의 이 채는 진여고, 이 진여인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색이다. 근데 이런 색이 바로 이런 것이 어떻게 일치를 시킬 것인가, 또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서와 오경을 통해서 주석을 통해 가지고 낸 것이 이 주자학입니다. 그리고 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천리, 하늘의 이치인
이치와 일치시켜야 된다 하는 그것을 특히 강조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도학 또는 주자학을 성리학이라고도 칭하게 됐습니다. 이 성리학은 이처럼 인간과 자연의 이치를 통합한 이론이고 인간이 그 주체는 인간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욕이라는 것은 그 개인적인 욕심이랄까 한계성 이런 것들을 천리를 통해서 그걸 억제하고 천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것이 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그 사서오경을 수백 번 또는 수천 번씩 읽어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수양, 도덕적 수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는 왕을 요순과 같은 군주로 만들기 위해서 성인으로 만들려고 했고 조선시대 학자들이 꿈꾸는 최대의 이상은 성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그 공부를 해서 조선시대의 그 학자들은 도학자고 이들은 행동으로 실천한 도덕군자들입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런 도덕군자들이 지방에 쫙 깔려 있고 서울에서도 갓쓰고 다니는 이 양반들의 거의 대부분이 또 이 도덕군자여서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한국 도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그 어디서 나왔는가? 이 포은 정몽주 선생이 실은 그 성균관 박사로 임명됐을 때 그가 사서 오경 강의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그것이 특출하게 이 주석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균관 대사성 오늘날 성균관대학교 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은 이세기 그가 강의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이치를 논리에 행설수설에 이치를 노는데 이게 행설수설을 오늘날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행설수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으로 얘기하나 종으로 얘기하나 어디로 얘기를 해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바가 없다. 그래서 그를 동방이학의 조로 추천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학의 창시라는 말이 거기에 근거됩니다. 그러나 포은이 참살된 이후에 그의 직접적인 자료들이 거의 일실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료는 포은집 3권 그리고 고려사 열전 이런 이 자료들이 주기 때문에 그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설립하기에 이 파악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포은의 일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은은 은자를 썼죠. 그런데 고려 말에는 이 포은보다 먼저 이 은자를 쓴 분이 그 당시 정치계의 지도자이고 학문의 종장 가장 이 우두머리였었던 목은 이색이 목은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기르는 일에 난 숨는다. 그다음에 이 포는 이 농부 일에 숨는다. 그다음에 도는 이 도자기 굽는 일에 종사하겠다. 또 야은은 대장장이의 일로 마치겠다 하는 호를 썼는데 이러한 20은자를 쓴다는 것은 반드시 숨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차한 경우 내 뜻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인생으로서의 최후의 마지노선을 그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의 그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포은제기라고 하는 것을 모근이 썼는데 그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자신은 농부보다 노포라고 했는데 노포보다 못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포라는 말은 농사를 지면서도 자기 일관된 철학과 주견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은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KBS에서 강연 백도씨라고 하는 그 데에 정말 와서 자기의 일생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일반 청중들에게 감동적인 것을 전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노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나이가 늙었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는 일반 인터넷이나 한국의 모든 자료에는 그가 1337년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가 태어난 해를 그가 음력 12월 22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해 봤더니 1월 12일이야. 그것은 다음에, 그래서 1338년, 그래서 그의 출생 연도를 봤을 때에는 1338년으로 해야 옳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9세에 아버지 상을 당해서 3년 심효살이를 했고, 이 제사를 주자가래라고 하는 당시 주자가래의 예법에 따라서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이 당시 제사는 거의 묘소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였는데, 그는 신위를 써놓고 지방을 써놓고 제사를 지내는 주자가래의 첫 실천자였다. 그리고 20세 때에 그는 이 몽룡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몽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그의 이름은 초기에는 목란에서 이 몽주 이런 새 이름이 나오는데, 몽주라고 하는 뜻은 아마 이것은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이름을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공을 꿈꾼다. 이 주공은 주나라 무왕을 도와가지고 이 선정을 베푼 위대한 신하로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주공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지으면요, 이름은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데에만 쓰는 거지 사적으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거의 호를 부르고, 윗사람들은,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자를 부르는데, 자는 이름 대신 불렀던 것입니다. 예로 우리 어머니가 93세를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옥순인데, 우리 어머니는 일생 동안 자기 이름을 공식적으로 불러본 것이 3번 들었대요. 3번. 이건 제가 쓴 우리 어머님이라고는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름 대신 자를 쓰는데, 이 포은에 대해서는 포은학회에서 나오는 포은학 연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자를 쓴 달가가 어디에서 취한 것이고 무슨 뜻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아직
전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 의장님 아시면 나중에 그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추측건데 이 달간은 가한 일은 통달하도록 하겠다 하는 자기의 그 뜻이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그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23세 공명한 9년에 과거에 장원을 했습니다. 이 당시 과거는 초시, 중시, 이 종시해서 3번 치르는데 이 3번 치르는 데에서 연이어 장원을 했습니다. 뭐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 장원을 9번 한 구장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곡 이가 구장원에 속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9번 시험에서 장원을 한 거고 이분은 한 번 시험에서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에서 장원을 한다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문관 검열직에 임명됐습니다. 예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나 이 조선 시대는 이제 이게 뒤에 홍문관으로 바뀌는데 임금의 글을 짓는 그 관청입니다. 그래서 이건 할리몬이라고 통칭되기도 하고 이 검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원한 사람들을 거의 임명하는 아주 수재들이 가는 자리고 이 자리는 실은 고려나 조선 시대의 그 학자들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자리가 예문관직이었다. 그런데 25세 때 이 공민왕 10년인데 홍건적의 침입 11월 달에 홍건적 10만이 와가지고 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개성을 함락시키자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난을 갔고 이때 안동으로 임금을 따라서 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동에 있을 때에 홍건적을 10만이 개성을 함락을 했는데 이 10만을 당시 최영이라든지 여러 장수들이 모여가지고 20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정월달에 개성에서 홍건적을 몰아냅니다. 이때 몰아낼 때 공을 세운 이 네 장군을 당시 간신으로서 권력욕에 있었던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 김득배로 하여금 정세훈, 안우 뭐 이런 세 장군을 죽이게 해놓고 그 장수를 죽였다 해가지고 그 제목으로 해서 상주에서 김득배를 효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득배는 바로 포은 선생이 과거 시험을 볼 때 시험관이었습니다. 시험관을 지공고라고 그러는데 고려 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출제해가지고 시험관을 본 지공고는 또 이 동지공고 부시험관은 자기의 스승으로 생각해서 좌주라고 부르고 그 시험에 합격한 급제자들은 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지처럼 여기던 때인데 효수형에 처했다 소리를 듣고 상주에 가서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장사를 지내면서 쓴 제문이 포은집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참 통탄할 일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복선화음,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화를 내리는 것이 하늘의 이 이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쟁에서 공을 세워 가지고 칼날의 피도 마르기도 전에 그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해서 하늘한테 물으면서 이것은 운명이구나 하는 얘기를 한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27세 때에 거의 부시험관이었던 한방신을 따라서 그 여진 정벌에 이 포은 선생이 나갑니다. 이 포은 선생이 그 여진 정벌에 나가는데 이때에 이것은 함흥 전투 그 전투에서 이성계를 만나게 되고 이게 첫 번 그 만남이고, 그리고 이성계는 그 후에 그 운봉 전투에 포은 선생이 또 이 원수로 참여를 해가지고 일생 동안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9세에는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똑같이 아버지의 그 장례와 마찬가지로 심효살이를 하고 3년간 심효살이하고 주자가래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의 집에 대문에다가 정렬을 세워주고 그 마을을 효자리라고 칭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그 생애를 좀 일관되게 나이에 따라서 쭉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가 한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는 애교가로서 이 애교 활동을 했는데, 애교 활동 중에는 공민왕 21년에 첫 이 사신으로 명나라 수도가 지금 남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가는 길은 요동으로 가가지고 요동에서 배를 타고 남경으로 이렇게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돌아오다가 태풍에 배가 걸려가지고 파선이 됐습니다. 파선이 돼서 그 중에 열 몇 명이 죽고 포은 선생하고 한두 명이 살아가지고 이 바위에 있다가 거기서 13일간을 굶주리고 있다가 명나라 배에 구원이 돼가지고 후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교관으로인데 정사 부사가 다 죽고 갔으니까 자기가 서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는데 그냥 나 살았어 하고 그냥 돌아가서 되겠어. 그래서 각 관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써준 문서를 다시 좀 베껴달라 해가지고 그 문서를 베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임무를 철저하게 했고요. 우왕 3년에는 일본의 그 사신으로 파견됐는데 외구의 침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당시 이 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어떤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중앙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마다 장군이 통치하는 막부 시대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막부 장군과 교섭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갔던 나흥유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일본에 가는 것은 사신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죽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가서 정정당당하게 인국과 서로 노략질을 한다거나 침입한다거나 그거보다는 서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타일러 가지고 그가 이 좋은 환대를 받은 것은 그 유명한 시를 통해 가지고 시를 지어 가지고 그들이 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 때 300여 명의 고려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임진왜란 때에 사명대사는 대마도까지 가서 교섭을 하고 오라 했는데 본국의 허락도 없이 독국가와 막부를 만나러 이 일본 본토에 들어가 가지고 가서 담판을 지었고, 그래서 돌아올 때 1200명의 포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조선시대 포로인들을 송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이 바로 보은 선생은 이런 그 일을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의연금을 걷어가지고 그 포로를 송환하는 일에 이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은 거의 그 고려사 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우왕 10년은 명나라 태조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야 되는데 이 당시 그 사신으로 가려고 했던 처음 지목된 사람이 진평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명나라 사신으로 가면은 그 당시 명나라의 조공품을 제대로 못 바쳤다 해가지고 사신들이 구속되거나 유배가거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평중은 병을 사칭하면서 당시 실권자였던 임금미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그 노비 10여 구를 갖다 주면서 뇌물을 줘가지고 못 갖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왕이 포은 선생 보고 자네가 가게. 그러니까 그 국가가 또 왕이 명하시는 일을 어떤 일인들 내가 못하겠느냐 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 고려의 사신이 여러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포은 선생은 가서 이 명나라 황제한테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당신 지난번에 왔다가 표류돼 가지고 돌아간 사람 아니야? 그거 알아봐. 그래서 그 환심으로 해서 그동안 적체됐던 조공, 이 고려이사 저료에 나오는 고려에서 바쳐야 하는 조공이 1년에 말 2,000필, 금 500근, 은 5만 냥, 그 다음에 배 5만 필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고려에서 그 사신 보낼 때 그건 10분의 1도 다 갖다 못 줘. 그러니까 명나라 태조가 보은에게 야 우리가 너희한테 조공 요하는 것은 너희들 가지고 우리가 부자 되려고 그런 게 아니다. 해가지고 주원장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 정치가이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해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적재된 모든 것을 탕감해 준다. 예, 이렇게 됐고 이때 탄신일까지는 90일이 남았는데 가서 이 발령받아서 출발할 때에는 60일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달려가서 탄신일을 맞춰서 이런 수행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 관복 요구 고려의 관복을 요구하는 사신으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6번 갔는데 요동에서 못 가 해가지고 3번은 못 가고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는 현실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당시 집권자였던 이인임이라든지 임견민은 실은 원나라의 와 친원 정책을 쓰고 있는데 보는 친명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 친명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은 이제 사그러져가는 나라고 그들하고 손잡아봤자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명나라는 중국 문화를 만드는 본토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나라와 친선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동방의 학문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명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양왕을 추대한 구공신 중에 한 사람인데 이들과 고려를 중흥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실은 포는 끝까지 전제 개혁이라든지 사법제도의 개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왕조를 유지한 채 고려 말기의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는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이 당시 공양왕이 이 왕사를 맞이하려고 하니까 승려를 임금의 스승으로 맞이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친척을 버리고 남녀를 버리고 그리고 굴 속에서 공허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의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교는 일상의도 평상의도 평상 쓰는 다른 게 아니라 음식 남녀 이런 일상적인 일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불교 배척은 그 무렵에 불교를 배척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견해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 불교 배척론을 한 사람들이 처벌되려고 할 때에 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호해가지고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정률이라고 하는 대명률과 그리고 고려의 법률 그리고 명나라의 지정조격이라고 하는 이런 법전을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법전을 펼쳐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전은 불행하게도 오늘날 전하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조선 건국파들이 고려 시대의 여러 가지 제목을 걸어가지고 죄인들이 굉장히 많게 됐는데 이 죄인들이 죄인을 신문한 자료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본인이 자백을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처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거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고 이 대사면을 내리게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 심사관이 수장이 이성계고 이 다음에 포은인데 아마 이때의 처리는 거의 포은이 주도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계와 실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존경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수상이거든요. 수상이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음모가 뚜렷하게 밝혀지자 그건 부수상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왕조를 수호하려고 하다가 이방원의 의해서 참살됐습니다. 그것이 1392년 4월 4일이고 조선 건국이 7월 16일입니다. 석 달 후에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시인 정몽주라고 하는 제목은 그가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는 남을 주는 문인들의 최고의 선물이 시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303수가 있는데 아마 일생진시의 아마 반의 반도 못 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는 문집의 1, 2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시가 전하고 있고 이 시는 우리 한문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박사학위 논문을 몇 사람이 써가지고 그의 시학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됐습니다. 그의 시는 준걸스럽고 굳센 기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게 서정시이면서도 서정시는 마지막 구절에 자기 감정 표현을 약간 하고 거의 대부분 서사시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포은의 시는 중국에 전해져서 이 청나라 때까지 이
청나라 사람들이 애송했던, 그리고 그 문제, 이 시집이 그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고, 일본에 가서는 일본 성녀들이 시 한 수 줘달라 해가지고 즉석에서 시를 탁 줘주면 감탄을 하면서 이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는 성녀들을 매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이 시는 그 가장 이 일반 학자들이 기행문도 어디 구체적으로 기행문 안 쓰고 거기에 진 시들만을 옮기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상적인 시인들입니다. 시가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시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시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고려시대 이규보입니다. 이규보고, 또 시에 대해서 극찬을 받은 것이 그 매월당 김시습이 그 시가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해서 모아져서 그 시집이 모아졌습니다. 요컨대 포은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포은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관직이 없어서, 저 10대조가 그 지주사공이라고 해서 의종의 사부였고 했던 그 정선명인데, 그 후로 한 10대 동안 관직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직을 맡으면은 최선을 다하는 자기 직책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충조를 지켰다. 이런 점에서 그런 실천적인 지성인이라는 말을 제가 그 부제로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사후에 어떻게 수왕됐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태종 2년에 양촌 권근이 태종에게 그는 충신이라고 하는 것을 야은 길제와 그 두 사람을 포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태종이 자기가 때려 죽인 사람을 충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충신을 죽인 사람이니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도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고심하다가 1년 만에 한 11월 달에 가서, 2월 달에 그 상소가 올라갔는데 11월 달에 가서 권근이 조선을 창건할 때와 수성할 때가 다르다. 이제 조선을 지키는 그 왕으로서는 조선을 위해서 죽어줘야 할 포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에 태종이 퍼뜩 그 감명을 받고 영의정에 추중하고 문충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삼강, 이 충신, 효자, 연려, 이 삼강을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는 데에 고려 운명이라, 고려가 목숨을 다했다. 운명이라는 목숨이 끊어졌다는 소리야.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포은을 충신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중종 때에 조광조가 상소를 해서 포는 그의 학문이 길제, 그리고 김숙자,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도학의 창시자다. 그러니까 그를 문묘에 배양하자 하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문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묘는 고위 관립학교, 즉 성균관과 향교의 유학의 발전이 큰 공자 이하의 유학자들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배양을 하자 하니까 그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중종 때 이 도학의 창시자로서 문묘에 배양이 됐습니다.
이 물매배양은 국가에서 공식적인 제사를 받아 잡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13곳의 서원에 배양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렀던 단신가는 16세기 말에 심광세의 해동학부라고 하는 자료에 처음 실리기 시작해서 실렸는데 이와 유사한 노래가 변한열의 불굴가라고 하는 그 노래로 그 악장 그 가사의 전하는 그것이 또 전하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두 사람이 뭐 비슷한 얘기 생각을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숙정, 영조, 정조는 어필로 포온이 만고의 충신이다 해가지고 포온집 그 앞에다가 시를 써서 만고의 충신으로 숭앙이 됐고, 조선시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도학의 창시자 그리고 절유의 화신, 이 도학은 기자가 동방의 교화를 연 이래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해가지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조선시대에는 당색의 구별 없이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포온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포온의 도학사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는 실천적인 도학자이자 실용적인 학자였다. 그는 고려 말에 성리학은요, 불교가 허황된 학문인데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해서 고려 말의 성리학을 또는 주자학을 실학이라고 쓴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주자가래를 통해서 이 효를 실행한 분이고, 사서오경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도의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오경 중에서는 역을 중시했다고 그러는데, 그 역을 중시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 우리 이 태극기도 하늘과 땅 그리고 사계가 있듯이 천의 이치를 인간의 운명과 관련시켜 가지고 설명한 대단히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전입니다. 이 역경을 중시했고, 그다음에 대학에 나오는, 물론 대학에는 경물 취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는, 이건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갖고 마음을 바르게 갖고 내 몸을 닦고 또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결국은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일에 실천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애교 활동으로는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실천적인 직책을 다했다. 이런 것이 그가 이 도학 사상을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온에 대해서 상반된 이 견해는 약간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우왕과 이 문묘 배양 때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왕과 창왕에 대해서 절을 지키지 못했다. 근데 우왕과 창왕 때에 공양왕이 쓴다고 해가지고 절을 지킨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거의 직책이 한매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서는 절을 지켰다 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지만은 역사에서 헛일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잊혀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 반역열전에 우왕과 창왕이 신돈인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공양왕을 내세우는 게 왕씨의 혈통을 잇게 한다 하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우왕과 창왕의 신돈인의 이 아들이었다면 거기에서 벼슬살이를 왜 했느냐 하는 거라든지, 또 자기가 섬긴 왕이 쫓겨나가지고 있는데 다음 왕한테 벼슬살이라는 것은 선비로서
좀 흠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조선시대의 도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태계가 말했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물이 없는 데에서 허물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가 잘한 점에서 장점을 취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의 제자가 묻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실록을 보면 이 태조실록은 그가 충신으로 표창된 후에 된 거지만은 당시 사관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태조 2년 기록에는 그는 정적을 음해했다.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 정적을 음해하려고 했다 해서 마치 간신인 것 같은 그 기록을 했습니다. 고려사 열전에는요, 태조 이성계와 적대적인 정적이 됐던 사람들은 거의 다 간신 열전에 올랐습니다. 아마 그 포은 선생도 이게 그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데에 마지막 이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전에 걸림돌이 됐다면은 그 간신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서술이 태조실록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상관된 견해는 지금도 학자 중에는 조선시대 도학자의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학계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를 보는 게 조선시대의 관점에서 보아서 되느냐. 역사가는 자기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치지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했을까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에와 고려사 저류에 묘사된 고려 말의 기록은 과장과 날조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즉 고려 공민왕 때에서부터 조선 태조의 그 이름이 이성계라고 안 하고서 태조라고 해가지고 태조가 줄을 바꿔가지고서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관장사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역사가의 서술 방식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려시대의 왕인 우왕과 창왕은 그 고려사의 왕들의 기록인 세가에서 쑥 빼가지고 이건 반역열전에다가 넣어서 그들이 반역한 적이 어디 있어? 그래야 이 고려사는 고려 말은 또 외구의 침입도 과장되고 또 이 태조 이성계가 참여한 전투에 저 쫄자로 참여해서도 그때 제일 위에 앞에 쓰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서술돼 있어. 그래서 이 고려사를 읽을 때에는 이 날조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사료 비판을 해가지고 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고려 말의 모순점 이런 것들도 너무 과장됐어. 불교의 폐단을 얘기해서 승려가요, 어느 이 민간집에 가서 들어갔다 하면은 그 집 여자하고 무슨 간통하고 나온 걸로 다 서술돼 있어. 그리고 전쟁문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했는데 고려 왕조가 과연 그랬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려사의 저료와 고려사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는 친명예교의 주창자였기 때문에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공양왕 세우는 데에 주도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누구를 세울 건가 하는 데에 그 동의는 했겠지만은 이 우왕과 창왕을 처단하는 문제를 포운이 적극 나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조선 건국파들이 그 왕위를 찬탈해 가지고 그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당시 부수상으로서 왕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었다. 이런 점이 그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한 거고, 더 근본적인 것은 그는 왕조를 유지하면서도 개혁을 통해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얘기하고, 또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포원 말고도 그 후에 두문동 72인으로 상징되는 조선 왕조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키려고 하는 고려 왕조는 어떤 왕조였느냐, 어떤 왕조였기 때문에 그 왕조를 지키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이 포원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그 실은 다른 포원 연구가나 이런 사람들도 뭐 부분적으로는 얘기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살핀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일 거로 생각합니다. 고려 왕조가 어떤 사회였느냐, 이것을 조선 왕조 500년 지속된 조선 왕조하고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려는 신라 시대 통일 신라가 정치나 장군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족이거나 경주에 사는 왕경인입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이 지방에서 호족들을 향리로 편제하고 향리 이상에게는 과거를 통해 가지고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해 가지고 신라 시대의 골품제를 청산했습니다. 고려의 왕의 아들, 딸이나 친척들은 실은 관직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공우백자남에 봉해줘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이래서 골품제를 청산한 새로운 편제의 사회였다. 그리고 종교는 불교고 정치는 유교에서 하는 것이 고려 태조 이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실시돼서 그 유학의 경전 또는 시부에 의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했을 뿐만 아니라 성종 때에는 조선조에 민번하는데 거기 벌써 고려 시대에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다 하는 민본이라는 말이 나오고,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 짓는 때를 일러줘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려 사회는 능력 있는 학자들은 과거를 통해 가지고 재상에 올라가는 것이 고려 말 멸망할 때까지 재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면은 모근이라든지 안축이라든지 또는 이 포운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당시 지방에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자기 능력에 의해서 과거를 통해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국가에서 신체가 건장한 사람은 군대를 뽑는 길이 있는데, 이 선군 과정에 들어가면은 노비 출신이건 일반 사람이건 신체가 건장해가지고 활 잘 쏘고 힘이 강한 사람은 무반이 돼가지고 정삼품의 관직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500년 말에 19세기에 어떤 사람이 관직이 됐는가 보세요. 조선조는 향리들은 세습을 하도록 돼 있어서 향리로부터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양반들의 첩의 소생인 서얼도 더 이상 못 오른다. 이래 가지고서
또 조선 후기에 일반 백성 중에서 과거를 통해서 또는 이 신체적인 능력에 통해서 올른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이처럼 자기 능력에 의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왕조다. 그 다음에 그 고려사회는 팔관회와 연등회라고 하는 국가재전이 개최돼서 이때에는 전 국민이 왕과 더불어서 즐기는 국민적 축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려사회는 아마 행복지수를 따른다면은 조선시대 그 일반 부녀자들은 그 집에 갇혀서 못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던 그 시대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아마 고려시대는 월등하게 조선시대에 비해서 높았던 걸로 난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사 안 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고려사회에서는 부모의 제사를 자녀들이 돌려지내는 윤회봉사가 이루어졌고 재산을 아들, 딸 균등하게 그 기록을 나눴고, 그런데 이런 관습은 우리가 고문서를 통해서 보면 16세기 말까지 고려적인 유제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성리학이 완전히 토착화된 후에는 모든 재산은 장자 중심으로, 그리고 딸은 족보에서도 출생이 그 동생이 하고 30세, 40세가 돼도 다 뒤로 몰아치우는 이런 족보가 됐고, 또 설은 족보에서 아예 빼버리고, 이런 그 조선사회하고는 달랐던 사회다. 또 고려사회는 여자들이 말 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제사를 관장하기도 하고 집안 재산을 늘리는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여자의 활동이 대단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익히 잘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MBC에서 기황후라고는 사극에서 고려 출신이 원나라 황제의 정부인이 될 수 있는 그것도 고려사회가 이렇게 여자들의 활동이 개방적이었던 것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황후가 황후가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연속극은 너무나 뻥튀김이 많아가지고요, 그건 뭐 사실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려는 원나라에서 한족보다도 우대받은 민족입니다. 생목인 다음에 눈이 아리안 계통의 저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런 생목인 다음에 고려인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한족입니다. 이렇게 고려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여성 활동이나 상공업이 발전했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려 시대는 불교건, 유교건, 또 민간 신앙이든 신앙의 자유가 상당히 자유로웠던 사회입니다. 조선 사회는 어때요? 조선은 유교의 해석에서 다른 양명학 자체도 이단이다 해가지고 했고, 다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다 해가지고 입도 뻥끗하고 책도 보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민간 신앙은 이건 음사다, 이건 국가에서 인정하지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음사로 규정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조선 민속이 다 없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조선 왕조의 불교 성녀는 또 천민으로 대우해야 했고,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사회다. 그리고 상공업이 발전하고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또는 일반 사람들이 사찰에 자기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이 사찰은 여행자를 위해서 죽을 끓여 먹이기도 하고 흉년에 죽을 끓여 먹이기도 하는 이런 사회 환원 시스템이 조선시대의 문중 중심의 사회보다는 좀 더 활발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고구려 시대의 국호였다 하는 거 아시는 분은 아마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몇 분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장수왕이 평양천도를 할 때에 고구려가 고려라고 하는 국호를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김부식이가 그걸 고쳐서 고구려로. 그래서 240여 년간 그 고구려의 후기 국호는 고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시 문헌에서는 고려국에서 사신이 왔다, 일본의 문헌에도 다 고려국에서 사신이 왔다 하고 기록되지 고구려에서 사신이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걸 몰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중국 하면은요, 중국을 별칭으로 부를 때 우리는 차이나라고 부르죠, 영어로. 이건 진나라라고 하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 그 진나라를 차이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가장 강했던 당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약재 중에서 한약이라는 말이 있죠. 한약은 한나라의 약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임진왜란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구려를 고려로 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진왜란 때 온 사람들도 고려병이라고 했고 우리는 당나라 당군이라고 그래서 당병이라고, 중국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고려라고 하는 칭호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고려에서 사신으로 왔다 하면요, 태조 왕건의 고려가 아니라 옛날 몇십만의 당태종 군대를 격파했던 그 강성한 고구려라고 하는 말로 가지고 이해를 해. 민간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고려에서 왔다 하는 것이 대단한 호감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 태조의 거의 지방을 써가지고 제사 지는 게 아니라, 물론 종묘에는 지방을 써가지고 제사를 지냈겠지만은 경연전이라고 하는 왕의 사대와 태조를 모시는 데에서는 동상을 세우고 또 거의 그림 초상화를 놓고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태조 왕건의 동상은요, 실물 크기고 경영전에 모셔가지고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철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혀. 그리고 왕이 파천할 때에는 그 동상을 모시고 가. 그래서 안동으로 피난 갔을 때도 동상을 모시고 갔고, 강화도로 피난 갔을 때도 동상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까지 태조의 정신이 일반 관료들에게 친근감 있게 느꼈던 사회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세종 때에 그 동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왕의 능에 묻어주라 해서 묻어줬다가 북한에서 그 왕릉 개발하다가 얼마 전에 발굴돼 가지고 현재 개성박물관에 안전돼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논문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합리적인 사회였습니다. 조선 사회가 도학으로 인해서 폐쇄적인 사회가 돼서 마지막에는 다른 학문을 보는 데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근데 이 조선 시대를 좀 평했습니다만은, 물론 조선 시대가 내가 보는 고려 사회와 이렇게 차이를 있다고 하는 거지, 조선 왕조가 또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조선 건국을 연구한 학자들은 조선 건국으로 인해서 갑자기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처럼 서술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평한 그 글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 후기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올 때 역사적으로 조선의 성리학의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것이 고려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은은 자신의 능력으로 과거를 통해서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고 또 학문적으로도 당시 새로운 학문이었던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에 깊은 그 이해가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부수상에까지 오르는 이런 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가와 백성을 향한 충성을 다했다. 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극진했다.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극진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그 동물 사회에서 인간 사회로 변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형성된 이후로 가족은 우리 사회의 기초단위입니다. 기초단위고 이 가족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지금도 우리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그는 현실 정치가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함에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이런 그 실천적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서 자기 혁신을 했다. 고려시대 학자들은요, 관료가 됐다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학자들은 관료가 되면서도 그 여가에 틈타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정신적인 영양분이 되는 독서 생활은 한다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터넷 해가지고 요즘 책을 많이 읽는데 책 읽으라 하면 뭐 소설만이 책인 걸로 독서하면 소설만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우리의 지적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책을 1년에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 12권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둡니다. 이런 것들이 포은을 선생을 제대로 배우는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역사 창조의 주역이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생 동안 써놓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록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